자, 반갑습니다. 한국사 2학기 7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1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 3.1운동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일어났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등 이런 의의가 있다라는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의 배경을 먼저 보면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 국제사회에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이전의 시기 1800년대, 19세기 후반이라던가 19세기 초에는 오로지 제국주의 원칙에 의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막 집어먹고 다니는 거였는데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세기에. 1900년대 초반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자, 국제정세 변화를 보면, 국제정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려요. 근데 그 회의에서 윌슨이라고 하는,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본인 나라 미국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이 14가지가 있는데 그게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했던 파리 강화회의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그 안에 14개의 조항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잘 알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1차 세계대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 자결이 무슨 뜻이냐? 자살한다는 뜻은 아니죠. 민족은 자신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들리자 우리나라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혹은 해외에 있었던 독립운동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이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주네? 이거 기회다. 우리가 그럼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면 우리를 분명 도와주고 지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1910년대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어디에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 등장하죠. 자, 그 소련을 만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소련은 약소 민족들이 큰 나라에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 약소 민족이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즉 약소 민족에 대한 지원을 선포해줘요. 생각해봐요. 자, 다시 얘기하면 레닌의 약소 민족 지원 선포, 민족 자결주의 선언. 자, 생각해봐요. 이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이거는 소련 레닌. 가장 큰 나라 두 개가 현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줬죠. 스스로 결정해라. 도와주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내에서 있었던 그리고 해외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뭐라고요? 흥분이 되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고조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독립운동 빨리 시작하자. 자, 근데 약간 우리가 원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 민족 자결주의,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하자는 거 맞지만 이거는 주로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국가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지금의 터키가 돼버린 오스만 투르크 같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쪼개놓기 위해서 한 거지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식민지를 건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일본은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레닌의 약소민족 지원 선포 역시 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쪽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보다는 주로 동유럽 쪽에 많이 갔었고 우리나라 쪽에도 신청을 해서 도움이 조금 오긴 왔었나 봐요. 근데 중간에 누가 뭐 채갔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도움이 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큰 건 뭐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뭔가 독립에 대한 행동을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제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 다음 국외 국외 독립운동 분위기 역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발맞춰서 된 거겠죠. 국외 독립운동 분위기가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에서도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자, 국외에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요거에 발맞춰서 민족 자유주의를 얘기했으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나라는 독립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 우리도 가서 우리 독립하고자 해요라고 하는 우리의 의견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상하이에 있었던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독립운동 단체 있죠. 신한청년단.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이라고 하는 대표를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1차 세계대전의 주역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강대국들. 거기 가서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오자. 그래서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어디 소속이라고? 신한청년단 소속이었던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국제정세에 맞춰서 일본에서 먼저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도쿄에서 도쿄 유학생들이 모여서 2월 8일날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국제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지, 국외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걸 발맞춰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겠죠.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국내에서도 3.1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때마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요 시기에 안타깝게도 고종 황제가 돌아가셔요. 1919년 1월 달에 고종이 돌아가시는데 늘 즐겨 마시던 커피를 먹고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커피에 일본 놈들이 독을 탔다라고 하는 고종 독살설이 퍼지게 됩니다. 고종 독살설. 자, 이 당시에 국내 상황은 고종이 돌아가셨고 요 고종의 죽음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커피에 독을 타서 죽었다. 독살설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아무리 백성들이 힘들어도 왕은 그렇게 욕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왕이 일본 놈들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국내에 뭔가 1919년이면 일본 놈에게 한 8, 9년 당할 때잖아요. 10년을 뺏겼으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게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온 거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나쁜 놈들 하는 거기에 당시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같은 그리고 뭐 천도교라던가 종교계의 움직임이 갑자기 불이 나게 움직입니다. 종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어떤 움직이겠어요? 포교활동? 아니죠. 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각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자, 요런 국제정세와 국외 독립운동 분위기와 국내 요런 분위기를 짬뽕을 시켜서 이렇게 합쳐서 드디어 일어난 게 뭐다?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고종이 돌아가신 게 1919년 1월달이고 그로부터 약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기 1919년 3월 3일 날이 고종 황제의 국장일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당시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교계가 3월 3일 날이 고종의 장례하는 날, 국장일이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일부 모여들 테고 3월 3일 당일이 아니라 좀 미리 올 테니까 3월 3일 날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거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을 벌여보자 하고 계획을 세웠고 그게 실행된 게 3.1 운동인 겁니다. 자, 정리가 되죠? 국제 정세와 국내 국외 독립운동 분위기 그리고 국내 이런 것들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 운동은 3월 1일 날 시작돼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3.1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봅시다. 자, 3.1 운동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1단계는 3.1 운동이 시작한 날, 자, 3월 1일 그때가 1단계가 되는데, 자, 1단계는 어떤 단계냐? 태화관에 독립운동을 하자, 자,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을 하자라고 주도했었던 주로 종교계 지도자들이라고 했죠. 자, 그 사람들이 총 33명이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냐? 서울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모여요. 그 태화관에 모여서 그곳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독립만세 운동을 다 같이 하기로 합니다. 자, 태화관에 모였던 33명이 독립선언문을 원래는 태화관이 아니라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탑골공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자, 탑골공원에 나아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거기서부터 대한독립 만세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태화관에 있었던 33인이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서 그거를 해서 했을 경우 시위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과격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낭독을 합시다 하고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종로경찰서에 전화해서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다, 독립선언을 낭독했다 하고 경찰서에다가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되나? 자진신고 같은 걸 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도 바로 경찰서 잡혀가고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한 민족대표가 오기로 한 탑골공원에서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그 당시 학생들이, 대학생은 별로 없었으려나? 학생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지 않자 한 대학생이 그들이 오기 전에 그냥 안 오니까 거기서 바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고 거기서는 따로 대한독립 만세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게 있고 똑같은 독립선언서예요. 그리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학생이 낭독한 게 있고 그렇게 해서 태화관 사람들은 거기서 경찰서에 잡혀가고 탑골공원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첫 번째 1단계는 두 개예요. 하나는 태화관,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고 같은 시기 탑골공원이라는 곳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학생과 그 당시 거기 모여있었던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고 다녔다. 즉 1단계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뭐하는 거? 시작된 거. 자, 요 1단계 독립만세 운동이 2단계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처음에 서울 여기서만 시작되던 게 시간이 지나고 전국 각지에서 그 소식을 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입니다. 주로 어디서 하느냐? 주로 도시에서. 자, 2단계는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 도시로 확대된 시기. 전국의 도시로 확산된 시기가 3.1운동의 2단계 시기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도시로 확산되면서 동시에 참여하는 계층도 훨씬 다양해지죠. 참여하는 계층이 학생, 시민뿐만 아니라 교사들, 상인들, 노동자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뭐 했다? 독립만세운동을 했다. 자, 요 상인들은 주로 뭘 했느냐? 장사 안 하죠. 철시운동, 문 닫는 걸로 항의 시위를 했었고, 노동자들은 일하러 안 나가죠. 파업, 즉 철시와 파업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전국 도시에서 3.1운동을 이어갔다. 자, 요게 3단계로 가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자, 3단계로 가면 전국 도시뿐만 아니라 3.1운동이 어디로 확산된다?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다. 자, 3단계는 농촌 지역으로 확산된다. 자, 농촌 지역으로 확산됐다. 자,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확산됐으니까 주로 농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어디예요? 장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관순 열사 때도 배웠지만 아우네 장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주로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3.1운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농촌으로 확대되면서 시위의 모습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시작은, 자, 심지어 여기는 과격해질까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만세운동, 딴 거 안 해서 그냥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만 있었었는데 일제가 과격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격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시위도 그에 맞춰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3단계 때. 그러니까 일단 옆에 근처에 있는 일본 경찰서라던가 혹은 일본 관공서라던가 등등을 시위대가 습격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즉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3단계부터는 대한독립 만세하는 3.1운동도 약간 어떻게 변한다? 폭력적인 무력투쟁으로 변하게 된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 무슨 투쟁? 무력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뭐 이걸 보고 3.1운동 무슨 평화운동이야, 막 다 때려부시고 막 무고한 경찰관 죽이고 관공서 때려부시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 경찰 자체가 무슨 경찰이에요? 군인 경찰이었던 헌병경찰이죠. 헌병경찰이 마구잡이로 총을 쏘고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무력 탄압을 하자 그에 맞서 우리의 운동도 무력투쟁으로 발전해 나간 겁니다. 알겠죠? 그랬어도 우리는 끝까지 뭐 비폭력을 했어야지. 네, 그분들은 성직자가 되시면 됩니다. 자, 헌병경찰의 강력한 탄압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 게 3.1운동입니다. 자, 이 당시 얼마나 탄압을 심하게 했는지는 교과서 171페이지 아래 보면은 제한리 사건에 대한 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제한리라고 하는 화성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그냥 싹 잡아다가 태워 죽였죠. 자세한 건 읽어보세요. 제한리만 걸려서 그런 거지 안 걸리고 아예 증거도 없이 싹 없애버린 마을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이렇게 전개된 3.1운동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당시 일제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의의 보겠습니다. 의의. 자, 의의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3.1운동은 역대 있었던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거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 촛불 집회 있었었고, 뭐 그 전에 뭐 6월 민주항쟁 있었었고, 뭐 그 전에 뭐 5.18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4.19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인구 대비 참여 숫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 뭐 참여한 사람의 직업, 성별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최고의 규모를 보여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6.25가 더 크잖아요. 6.25가 운동이 아니죠. 자, 민족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나중에 1927년쯤 가면 신간회라가 나오는데 그때도 최대 규모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아니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의의가 또 있느냐. 자, 3.1운동은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전국적인 열망을 바탕으로 하나의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열망을 담아서 너네들이 우리 대신 계속 이걸 이어가죠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 임시정부죠.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됩니다. 자, 3.1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고, 이 열망을 우리가 끊지 말고 이어나가자라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단을 만들게 되죠. 그게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다음 세 번째 항일 민족운동. 자, 항일 알죠? 맞지? 항일 민족운동의 주체가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자, 그 전에 항일민족운동, 쉽게 표현해서 독립운동 누가 합니까? 주로 양반들이 많이 했었고 평민이 나중에 좀 끼게 됐고,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했고, 그리고 대부분 국내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갔었죠. 만주 연해주로. 자,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교과서 172페이지 왼쪽에 위에 보면은 동그란 옹그래프 있어요. 3.1운동 시기에 일제에 의해 3.1운동 한다고 해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농민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긴 하지만 농민, 학생, 지식인, 상공업자, 그 외에 노동자, 무직자, 뭐 거지, 기생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뜻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열의가 강한 사람만 하는 게 독립운동인지 알았더니 요 3.1운동을 통해서 요 민족운동이라는 것이 주체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거. 즉 모든 국민이 독립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기라. 그리고 요거는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성별까지도, 의병장들도 대부분 남자밖에 못 들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요걸 겪으면서 왜 나라를 구하는데 남자만 하느냐, 여자도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요 바로 아랫동네에 있죠. 누구? 유관순. 자, 유관순이라고 하는, 당시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에요. 고등부 1학년 16세라고 나오는데 만이라고 따졌을 수 있고, 혹은 뭐 출생신고 늦게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유관순 열사도 있고, 여러분이 그 한 명밖에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교과서 보면 역사 속 이야기에 황에스더라던가 김마리아 혹은 한희순 같은 여성 운동가들,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 즉 민족운동의 주체가 직업 여하, 직업의 고위 혹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러 계층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데 의의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역사 속 이야기 같은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읽어보세요. 자, 네 번째, 3.1운동이 갖는 의의. 자,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 자,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기본 원칙은 뒤지게 패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자. 무슨 통치? 무단 통치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얘기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던가 뭐 기본적인 기본권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칼차고 수업하고 신문도 못 만들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경찰도 군인 경찰 헌병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게 콱 밟아놓으면 얘들이 알아서 무서워서 달달 떨면서 말 잘 듣겠지. 무단통치를 실시했었는데 그렇게 무단통치를 했더니 10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네. 너무 꽉꽉 눌렀더니 빵 터져버린 거지. 이걸로 인해서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이 3.1운동 자체에 대한 무서움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여론이 약간 싸늘해집니다. 여론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세계 여기저기 여러 나라의 신문에 실리면서 일본이 다른 해외 언론에 질타를 받게 돼요.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받고 있었고 조선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 운동을 했다라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일본에 대한 세계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 여론을 일본이 의식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3.1운동 때문에 그동안 일본이 10년간 고수했었던 무단통치라고 하는 통치 방법을 바꾸게 돼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통치 방식이 무단에서 뭘로 바뀌었다? 꽉꽉 누르는 게 아니라 뭔가 타이르고 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하면서 나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포장하는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이거는 뭐 자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3.1운동에 대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실렸다고 했잖아요. 신문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코딱지만한 나라가 저런 식으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는 뭐하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중국, 일본이 우리만 딱 괴롭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중국도 계속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한 뭔가 분노가 대단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뭉치지 못하면서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도 뭔가 하나 하자 하면서 일어난 게 중국의 오사운동입니다. 그런 오사운동처럼 전 세계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불지폈다. 반제국주의 운동에 자극을 주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거.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거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런 식으로 3.1운동의 전개에 따른 결과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게 요거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 자, 3.1운동의 염원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거를 이어나가자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민족운동의 주체가 여러 부분으로 여러 사람, 여러 성별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되게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전에는 1910년대에는 무단통치라 못한 것도 있었지만 20년대 문화통치가 되면서 일본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운동이 벌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민족운동을 약 6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1운동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도 딱 나죠?